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격적으로 침공하자 전 세계 사람들은 21세기에 발발한 대규모 전쟁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전쟁은 지상 장비와 해상 장비, 항공 장비들이 총동원되는 국가 총력전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여러 형태의 전투가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이번 영상은 우크라이나 전쟁 중 양측의 전차 전력과 성능 그리고 전차전의 전개 과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러시아군의 전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전쟁 개시 당시 러시아군이 보유하고 있던 전차는 지장 물자를 제외하고 가용 전차를 기준으로 2,800대 정도였습니다. 이 중 T-72 전차가 2,030대, T-80 전차 450대, T-90 전차 340대이며 최신형 전차인 T-14는 아직 생산된 숫자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러시아군의 주력 전차는 T-72라 할 수 있습니다. T-72는 1970년대 초반 개발되었는데 처음에는 고성능의 T-64 전차의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간략화된 장비를 사용하는 다운그레이드형이었으나 이후 개량 사업을 통해 성능이 개선되었고 여기에 가격까지 저렴해 무려 25,000대나 생산된 베스트셀러 전차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T-72의 최신형 개량 버전인 T-72B3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T-72B3의 가장 큰 특징은 장전장치의 구조를 재설계해 길이 659mm의 3BM60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을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T-72는 캐로젤형 장전장치의 한계로 인해 길이 580mm 탄만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탄의 길이가 짧아 타격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좀 더 길이가 긴 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T-14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함께 개발된 3BM60을 T-72B3에도 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탄은 2km의 거리에서 800mm의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독일의 레오파드2와 미국의 M1A2를 충분히 파괴할 수 있는 성능입니다. T-72B3의 사격 통제 장치는 프랑스의 기술이 적용된 소스나 U인데 이 장치의 적외선 야시경은 야간 탐지 범위를 1200m에서 5000m로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기동성은 T-90에 장착되는 신형 디젤 엔진이 적용되어 출력 780마력에서 1130마력으로 증가되었습니다. T-72B3는 방어력도 개선되었는데 이를 위해 역시 T-90에 장착되는 렐릭트9 반응 장갑이 적용되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콘택트5 반응 장갑은 서방 세계의 전차탄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했지만 진형 렐릭트9 반응 장갑은 성형 자작탄 대상으로는 2배, 날탄 대상으로는 1.4배의 방어력이 강화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전쟁에서 T-72B3 버전을 1,400대 정도 투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T-80 전차입니다. 1970년대 후반에 개발된 T-80의 가장 큰 특징은 디젤 엔진이 아닌 가스터빈 엔진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42톤의 중량에 1000마력의 가스터빈 엔진을 장착해 T-80은 우수한 기동성을 보여주었는데 러시아 정부는 이 전차가 연료를 너무 많이 소비한다는 이유로 점차 퇴역시킬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극동군 사령부에서 T-80의 우수성을 계속 주장하면서 이 퇴역 계획은 중단되었습니다. 극동 지역은 영하 40도의 극한 상황에서 전차를 운용해야 하는데 디젤 엔진은 시동과 예열, 출력 안정화까지 2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던 반면 가스터빈 엔진은 단 3분이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T-80의 최신 개량형인 T-80 BVM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T-80 BVM은 엔진의 출력을 1250마력으로 향상시켰고 T-72 B3와 같은 사격 통제 장치, 신형 자동 장전 장치, 렐릭트9 반응 장갑 등이 적용되었으며 특이한 점은 모든 포탑의 구동부를 유압 작동 방식이 아닌 전기 구동 방식으로 해 국조온 지역에서의 운용성을 높였습니다. T-80 BVM은 전쟁 이전까지 170여 대가 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T-90입니다. T-90은 T-72의 개량 발전형인 T-72BU의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T-72의 차체에 T-80U의 성능을 발휘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러시아는 이 전차의 성능을 또다시 향상시켜 T-90M을 출시했습니다.
T-90M은 T-14에 장착되는 FA-46 M5 화강포가 적용되었으며 포탑은 기존 주조 방식이 아닌 완전 용접 방식으로 여기에 복합 장갑과 렐릭트9 반응 장갑이 부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날탄 대비 800mm 방어력, 성형 자격탄 대비 1400mm의 방어력을 가지고 있고 서방 세계의 주력 전차탄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전차 내부에서 조종이 가능한 RCWS, T-14에 적용되는 칼리나 사격 통제장치, 적외선 제모, 레이저 경보장치, 다영역 연막탄 등이 추가로 장착되었습니다. 전쟁 초기 러시아군은 이렇게 최신 개량형 전차를 전장에 투입했지만 그 전과는 기대만큼 높지 않았습니다. 이 전차들의 전면 방어력은 매우 뛰어난 것으로 판별되었지만 측면이나 상부의 방어력은 그리 뛰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수풀이나 건물 안에 매복하고 있다가 제블린과 같은 대전차 미사일로 러시아 전차의 측면과 상부를 노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유럽과 미국으로부터 전차 지원을 받게 되면서 러시아군은 그들이 계획했던 대로 전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크라이나군의 전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쟁이 발발하게 되자 우크라이나의 주변 국가들은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T-72 계열의 전차를 서둘러 보내주었지만 정작 우크라이나가 원했던 것은 레오파드2 전차였습니다. 120mm 활강포 1500마력의 디젤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 레오파드2는 우수한 성능으로 인해 서방 세계의 주력 전차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레오파드2는 DM-63이라는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을 발사할 수 있는데 44 구경장의 2A4와 2A5는 1000m의 거리에서 700mm를 관통할 수 있어 러시아의 T-72와 T-80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반면 렐릭트9 반응 장갑을 장착한 T-72 B3나 T-80 BVM은 상대하기 어려워 55 구경장을 사용하는 레오파드 2A6와 2A7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복합 장갑과 렐릭트9 반응 장갑을 모두 적용한 T-90M에 대해서는 레오파드 2A7의 개량형이 필요한데 이 버전은 진영 L55A1 전차포로 DM-73 철갑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 개발된 레오파드2는 총 2100여 대가 생산되었는데 유럽의 각 국가들은 약 100여 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영국의 챌린저2입니다. 1990년대부터 생산된 챌린저2는 방어력이 우수하기로 유명한데 지난 이라크 전쟁에서 챌린저2는 약 70여 발의 대전차 미사일 공격을 받았지만 결국 생존해 기지로 돌아왔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챌린저2는 이렇게 우수한 방어력을 갖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군에게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이 전차가 120mm 활강포가 아닌 강선포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서방 세계의 보편적인 전차탄을 사용할 수 없고 오직 챌린저2만을 위한 특수한 탄만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영국이 이렇게 강선포를 고집하는 이유는 L31, A7 해시탄을 사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해시탄은 점착유탄이라고도 불리는데 이것은 장약이 장갑에 충격 시 점토처럼 넓게 퍼지면서 부착되고 이후 폭발하게 되면 장갑의 반대편이 파편화되어 방출되는 호킨슨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영국은 해시탄이 철갑탄이나 성형 자격탄보다殺傷力이 더 높다는 것에 착안해 활강포를 사용하는 대신 강선포를 고집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군은 탄압 수급이 어려운 챌린저2를 공격용으로 사용하는 대신 거점 방어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M1 전차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위해 최대 50여 대의 M1A2를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이 계획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가 M1A2에 장착된 열화 우라늄 장갑을 일반 복합 장갑으로 교체하는데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M1에 부착되는 장갑으로 열화 우라늄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우라늄을 농축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 그 밀도가 강철의 2.5배에 달해 전차의 장갑으로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 장갑을 미군이 사용하는 M1 전차에만 적용하고 있고 수출용에는 일반 복합 장갑을 장착하는데 이번 우크라이나 지원 버전에도 이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M1A2를 지원받게 되어도 역시 걱정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M1A2의 낮은 연비입니다. 가스터빈 엔진을 사용하는 M1A2는 이론적으로 420km를 기동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150km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있는데 M1A2의 연비가 디젤 엔진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크라이나가 운용을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M1A2는 보조 동력 장치를 장착하고 있어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도 기본적인 동작이 가능하며 엔진과 변속기의 연료 절약을 위한 추가적인 개량이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M1A2의 연비가 레오파드2에 비해 20% 정도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정도는 전쟁을 수행하는 국가에서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크라이나의 서방 전차 운용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쟁 초기에 지원된 서방 전차들은 주로 중요 전선을 방어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었습니다. 서방 전차는 러시아군의 포격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방어력을 갖추고 있었고 공격력이 우수해 4,000m 이상의 거리에 있는 목표물도 파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령상 장비의 성능도 러시아군보다 좋아 야간 전투가 벌어진다 하여도 보다 먼 거리에서 정확한 사격이 가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렇게 주변국이 지원해주는 서방 전차와 155mm 포탄 그리고 미군이 제공해주는 각종 전장 정보들을 활용해 러시아군의 공격을 막아내고 전선을 고착시키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의 공격을 어느 정도 막아낸 우크라이나군은 서방 전차를 중심으로 새로운 기갑 여단을 편성하고 본격적으로 영토 회복 작전에 돌입하게 되는데 그 결과는 그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군도 우크라이나군을 막기 위해 대규모 방어선을 구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방어선 전방에 대전차 방어시설인 용치를 설치하였고 곳곳에 지뢰를 매설해 기갑부대의 전진을 지연시켰습니다. 이렇게 기갑부대의 기동이 느려지면 그곳에 엄청난 양의 포탄을 쏟아부었으며 이마저도 간신히 통과한 부대는 러시아군의 전차와 대전차 미사일의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몇 번 거치게 되면서 서방 세계 전차의 피해도 점차 늘어가게 되었으며 급기야는 러시아군에게 노획되어 모스크바에 전시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서방 세계의 전차들이 러시아군 전차와 직접 대결해서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대부분 야포의 포격이나 드론의 공격에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군이 큰 피해를 입은 데에는 전쟁 지휘부의 조급한 공격 결정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게 되면서 주변 국가들은 전쟁을 조속히 끝내라며 우크라이나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했으며 각종 지원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휴전 중재안을 용납할 수 없었던 우크라이나 정부는 단시일 내에 눈에 띄는 성과를 올릴 목적으로 러시아군의 견고한 방어선을 상대로 무리한 공격을 감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전차 승무원들의 숙련도가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원래는 서방 전차의 운용법을 익히는데 22주의 시간이 필요했지만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7주에서 11주의 훈련만을 받았을 뿐입니다. 이렇게 전차의 운용 방법만 익히고 구체적인 전술을 익히지 못한 우크라이나군은 나토에서 중시하는 제병 합동 전술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서방 군사 고문관들은 우크라이나군이 전차를 집중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소부대 단위로 분산 운용에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동합 화력지원 체계에 따라 야포와 다연장 로켓을 통해 지역을 제압하고 항공기와 함께 입체 작전을 수행해야 전차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전차의 분산 운용이 현재의 전장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각종 정찰 자산을 통해 부대의 이동이 명확하게 노출되는 상황에서 전차를 대규모로 운영한다면 적 포병의 표적이 되어 단 한 번의 전투로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만일 나토의 병사들이 이번 전쟁에 투입된다면 그들도 결국 우리와 같이 전차를 분산 운용했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결국 현대전에서의 전차는 적의 정찰 자산과 후방의 화력 자산을 모두 섬멸한 후에나 기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차는 강력한 방어력과 공격력 그리고 기동성으로 인해 현재 전장에서도 여전히 유용한 전력임이 분명합니다. 다만 정찰과 공격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드론의 보편화로 전차의 운용은 보다 신중하고 철저한 준비를 거쳐야만 한다는 것이 이번 전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